재화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게 생산, 그다음 거래, 그다음 약탈. 근데 이제 생산과 거래는 항상 같이 가요. 이게 생산 중에서 가장 우리 이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식량의 경우를 보면, 식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 식량이 경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소금이 안 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암염이 바로 옆에서 생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산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래는 활성화됐던 게 우리 인류 역사의 출발점에서는 그랬어요. 최소한.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거래만큼 자원 축적을 많이 시켜준 게 없어요. 거래가 가장 자원 축적을 많이 시켜줬어요. 실제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문화유산이다 이럴 만한 것들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거래의 중심지였어요. 아니면 거래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역. 뭐 실크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리비아, 시리아 이쪽에 있는 페니키아 옛날 문명권에 있었던 그쪽도 거기가 인류 역사의 경제 패권을 최장기,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경제 패권, 인근 지역까지 이제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패권을 가장 장기간 쥐었던 게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페니키아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부터는 저건 경제 패권을 쥐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페니키아가 전성기 때는 한 1000년 동안 이제 전성기를 부르는데, 전성기 때는 이제 이집트는 워낙에 이제 이제 뭐랄까 강력한 왕조가 있어서 이집트는 정복을 못하는데, 지금 튀니지, 또 모로코, 또 이탈리아 반도의 옆에 큰 섬 있잖아요. 사르디니아, 뭐 이런 거, 시칠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베리아 반도 남쪽, 프랑스 이쪽 남쪽, 이런 데가 거의 다 페니키아 식민. 한니발의 모국이었던 어디죠? 카르타고도 페니키아의 식민지로부터,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죠. 뭐 도시이기도 하지만 나라인데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페니키아가 쇠락해 간 다음에 그게 이제 그리스하고 지중해 교역을 두고 경쟁을 하고, 또 이제 그리스가 쇠락한 다음에 로마하고 경쟁을 하고, 로마의 최전성기는 카르타고를 지중해 교역에서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은 다음부터 로마가 최전성기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 교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는 항상 가장 좋은 수단이었어요. 농경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라는 것은 원가의 10배도 받을 수 있고 20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소금이라는 거 생산하는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소금이 뭐 금하고 같은 무게로 거래될 정도였던 때가 있었으니까, 거래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와 생산은 항상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 위에 한쪽에 약탈이 있었어요. 약탈과 약탈을 방어하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라는 게 그 경제체의 소위 말해서 발달, 번영, 이걸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체제를 모르면 경제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할 체제의 변동원리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이제 체제의 그 경제 패권 뭐 이동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쓰면서도 그랬고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동양은 이게 서양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왕정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구축되질 않았잖아요. 로마 제국을 지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영주제 그러니까 봉건제적 그런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거는 동양에 비하면 몰라요. 거의 막 2000년 정도 뒤떨어진 정치 체제거든. 근데 영주제의 유럽이 그 민주국가로 발전해서 이제 그 19세기부터 이제 서서히 동양을 압박하기 시작해서 20세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동양을 앞서게 그리고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동양의 왕조들 경우에 그러니까 비록 단속적이지만 서양보다 19세기까지는 훨씬 앞섰거든. 재밌는 건 뭐냐면 왕조가 성립을 하면 통상적으로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 길게는 10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조선왕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인조 시대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성종 때에도 그 조선의 경제 면에서 보자면 조선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종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인민의 생활이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안정적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10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50년 전후로 해서 거기서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서요. 한나라 시대에도 그렇고 또 한나라 이후에 이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왕조들도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청나라 그렇지, 명나라 그렇지, 그 앞에 송나라 그렇지, 당나라 그렇지,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한 50년 전으로 해서 쇠락을 해요. 그러니까 50년, 그러니까 창건한 지 50년 전으로 최전성기를 맞아요. 그럼 체제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왜 그런 왕조 시대, 왕조 체제에서는 성립한 지 50년 전으로 해서 최전성기를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 여기에는 내가 못 쓰는 이야기인데 그 답을 찾아야 돼. 내가 이 답 찾는데 상당히 좀 예를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안 나도 내가 내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훨씬 더 습득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괴롭히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왕조 유지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왕조에 위협이 되는 모든 그런 체제나 이제 도전적인 부분들을 다 좀 압박 내지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경제 자체 활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실패하게 그 면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왕조가 쇠락해야 하는 원인으로는 적당한 얘기인데, 근데 성립한 지 50년 전으로 해서 심지어는 100년까지 전성기를 누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50년은 이제 세대가 교체돼야 되니까 자기네 이제 후계자 늘려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직성이 훨씬 크든지 취약점이 더 올라가든지 그런 영향이 그 영향도 없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그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간에 해방고 일제 때는 나쁜 그도 했지만은 또 어떤 간에 신분제도 해방되고 또 일만 대통령 때는 토지개혁 같은 것도 되고 이 시점에 뭔가 그런 것들이 다 구체를 한번 싹
그래갖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발판이 되고 사람들도 새로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요. 그것도 틀리면 네. 그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원리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이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경제 원리상으로는 그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을 구멍이 조금 적어요. 왕조 초기니까요. 아무래도 그 기반이 공고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민간 쪽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틀림없는 얘기예요. 조선기에는 이제 그 개국 공신들이 많이 이제 있을 테니까 능력에 불구하고 이제 또 공신들을 위주로 이제 좀 특권을 주다 보면 그 특권이 이제 점점 세력화돼가지고 그 문제가 크기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불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조의 창업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중국 역사도 200년 전후로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뭐 150년 전후로 한 번씩 일어나거나 뭐 우리 한반도에서는 5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는 사람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겠죠. 왕업을 창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왕조를 이끌었으니까 경제가 그렇게 발달했을 것이다. 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분석이 경제적인 분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이지만은 충분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기존의 신문제라든지 계급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적 시스템 이게 깨져나가면서 새로운 경쟁의 동력이 발생한다고.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이제 정착 단계,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이런 그 이제 그런 사례들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 내가 사회주의 경제학을 좀 열심히 내가 몰입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한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의 러시아가 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 체제가 구축돼 가잖아요. 그 혁명 성공하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국토가 초토화될 정도로 이렇게 전쟁에 휩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도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불가침 조약 맺고 이제 빠져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 농민혁명도 빈발했었고, 농민혁명이나 제정 러시아에서도 있었지만 레닌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단어가 어려운 생각 안 나. 레닌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전쟁이 났던 게 뭐이지? 적백내전이? 적백내전 맞아. 백군과 적군 그 싸움이 수십 년 가잖아요. 러시아 제국 그러니까 러시아 제정 당시에는 그 왕국이 어떻든 간에 총괄적으로 지배가 가능했었는데 적백내전 당시에는 드문드문 지배만 가능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레닌이 워낙 공포정치 비슷하게 폭압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내부 반란 세력도 수시로 드러났고, 그런 KGB가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 반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닌으로부터 이제 정권을 물려받은 스탈린은 진짜 혹독한 정치를 펼치잖아요. 아마 나치 독일보다 더 처참했을 거예요. 대대적인 숙청이 유대인 숙청보다 더
규모가 컸었고 가혹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솔제니친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갖고 그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연해주의 우리 동포들이 연해주를 이제 러시아가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해주는 그 80% 이상이 조선족이었다. 특히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침타 그러니까 착취 때문에 도저히 못 사니까 그리 올라가서 이제 이 사냥도 하고 뭐 개간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잡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그 사람들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중앙아시아로 이제 그 전부 다 보낸다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40% 이상 죽었다고. 그런 일들이 러시아에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져요. 세계대전 이후에 그 1960년대 초반까지 63, 4년까지 세계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곳 중 하나가 러시아예요. 소련이라고 소련. 근데 소련이라는 것은 이제 소련 연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평균 성장률이기 때문에 러시아만 따지면 일본보다 성장률이 높았다고 봐요. 러시아만 따졌습니다. 러시아가 왜 그렇게 고도 성장을 했을까? 그 다음에 왜 그 후르시초프가 시장 기능, 시장 제도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부터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 왕조와의 연관관계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196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가 진짜 도약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 가장 혹독한 독재 체제에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분명히 자유와 평등이 이제 체제를 움직이는 두 축이다.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두 축이다. 민주화 없이는 경제 번영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고도 성장의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필리핀도 독재 정권이 가장 막강했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해요. 좀 한 10년간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내인의 버마,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 누구야 쿠데타 이렇게 갖고 오래 지배했던 그런 때도 마찬가지고. 나세르의 이집트 그 전에 또 누구지 군사 쿠데타 이렇게 그런 때도 그랬었고. 페르시아 쿠데타로 왕조 팔레비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그랬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그렇더라고요. 일단 어떤 체제가 성립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를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 독일의 통일에서 그 힌트를 얻었어요. 독일이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통일 이전에 통일을 향한 어떤 방향타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은 여기에 이제 쓰지 않은 이야기인데 유럽은 이제 아까 영주들이 지배하던 정치 체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주들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돼? 소득원이 뭐냐면 이제 자기 주민들에게서 얻은 토지는 이제 자기 건 영주권이니까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개인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영주 국가에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에게서 이렇게 토지 빌려주고 받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영주가 사는 성의 그 생활용품들을 조달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수입은 뭐였냐 그러면 통행세예요, 통행세. 그러니까 어느 공국에서 어느 공국으로 어떤 재화가 이렇게 거래되거나 운송될 때 우리 지금 현재적인 의미로는 세관이 길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관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영주의 소득이 뭐 거의 막 80% 이상을 그 소득에 의존한 영주들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 사례를 드는데 프랑스가 가장 악실적이었죠.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섬만,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이 지배하는 그 땅을 4개만 지나가면 소금값이 4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소금값이 1이라면 그 3배를 통행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소금값이 4배로 뛰니까 이제 소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 4배 값을 지불해야 했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각 소공국들이 어떤 폐쇄적인 자급자족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인근의 나라들하고 관세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우리 물건 갈 때 관세 안 매길게. 니들도 우리한테 매기지만, 아니면 우리 관세를 다른 나라들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낮추자. 이런 관세 동맹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일이 프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독일의 맹주로 등장한 거는 1964년도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인데, 그 전에 벌써 50년 전에 그런 기반이 갔대요. 그런 이제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의 세력권, 이게 이제 넓어지면서,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 경제가 좋아지거든. 야, 우리 좀 더 이렇게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더 확장을 해보자. 이런 기운들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영주들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특히 그걸 강력하게 바랬었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교역 도시들, 한자 동맹 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시들이 경제 번영을 누리는 걸 보고, 그래야말로 영주들이 봤을 때는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사는, 그러니까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세 동맹부터 시작해서 도량형도 통일하고, 또 이제 통일화폐 이것도 이제 같이 만들기로 합의하고, 그런데 프러시아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면서 독일이 이제 비로소 통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간섭을 해보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제 그게 얼마 안 돼서 1870년이에요. 그 전쟁이 시작된 게. 그 전쟁에서 독일이 이제 승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제3제국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서 독일이 눈부시게 팽창을 해요. 이게 발전을 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경제라는 게 시장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분업의 효과도 있고, 또 비교 우위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제 왕조의 경우에도 전 왕조, 그러니까 새 왕조가 성립을 하게 되면, 성립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봉토 비슷하죠. 이제 동양에서는 각 군주들이 지배하는 할거하는 그런 체제였다가, 나중에
왕조로 통일이 되곤 했었는데 그 할거했던 그 군주들의 그 영역이 경제 권역이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왕조로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작동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 왜 발전했을까? 왜 그러면 1960년 불과 그 6, 7년부터 이렇게 도약을 시작해서 불과 20년도 안 돼서 다시 쇠락이 갔을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이 그 커지면 커질수록 동원이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동원 경제 체제였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원이라는 거는 생산 함수들, 노동이든 생산 시설이든 뭐 토지든 자원이든 이 유유 시설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 왕조가 성립하거나 러시아 같은 그 국가가 성립할 때는 그 동원 체제가 점점 효율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구나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확대와 그리고 이 동원 경제의 효율화 이것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 근데 거기에서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발전 본능,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그 뒷받침 이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내가 여기다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전개할 자신이 없더라고. 자신이 없으니까 쓰기가 뭐해? 빼먹었어. 근데 그건 또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체제 결정 이론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기와 연관이 돼 있어서 못 썼는데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 판단이 이제 여러 사례들을 두고 내가 얻은 것이라 크게 틀리진 않아. 난 그렇게 판단을. 네, 왕조 교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공공부문 민간부문 똑같이 대비돼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거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왕조가 성립할 때는 뭐랄까 새로운 왕조가 성립을 하면 그 전에 그 왕조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딱 성립하면 이제 거기에 소속 민중들은 그 왕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동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 왕조에서 워낙 시달렸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참이기 때문에 왕조 첫 그 출범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의 층이 아주 얕고 규모가 소규모.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구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이 점점 자기 자신을 비리화시켜요. 그래서 소위 말 전형적인 관료 체제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팽창하는 속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중반 넘어가면 소위 말 공공부문 팽창에 의해서 억제를 당하는 그런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 참 부러운 게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화당은 그 정당의 뭐랄까 정강이 작은 정부를 이렇게 모토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공화당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민주당도 소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정권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기 진짜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정권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는 꼭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자극적인 그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작은 정부도 움직여가지고 뭐 클린턴은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 클린턴은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최초로 재정 흑자를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흑자를 다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재정 지출을 억제했다는 얘기예요. 억제했고 그 억제한 덕에 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 세수가 많이 거쳤고 그 뭐 클린턴만 그랬냐? 아니요. 카터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흔히 신자유주의가 레이건의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카터는 진짜 인간적이고 진짜 진보적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진보적인 말하자면 마르크스 사상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인식한 사람들 약간 이렇게 성장한 진화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카트를 영웅처럼 봤더래요. 뭐 실제로 카터는 그 세계 인류의 그 진보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도 앞장서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모범이 될 만한 정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카터를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 올리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사실은 민영화, 규제화나 개방화를 최초로 한 사람이 카터예요. 물론 카터가 그걸 자기의 창발적인 아이디어로 추진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재정 적자도 커지고 재정 지출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성장력과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60년대 말쯤부터는 이미 일본이나 그저 독일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그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성경 잠재력에 있어서 뒤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가 불안이나 국제 수지 악화가 없는 가운데 이룩할 수 있는 성장률이 최고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닉슨이 태환을 이제 중단하는 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제수지 적자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닉슨부터 취한 게 이제 닉슨은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이 그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 일들이에요. 보험을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 MFA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멀티 패밀리스 어소시에이션 다자간 섬유 협상. 다자간 섬유 협상을 통해서 쿼타도 배정을 하고 쿼타 배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량 규제나 또 관세를 좀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MFA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섬유 산업이 점점 사형화돼 가고 있을 때 그 사형화돼 가는 속도를 줄이겠다고 혹은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고 외국 수입 섬유 산업 섬유 제품들 수입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세계 철강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국의 특히 일본과 독일의 독일은 이제 유럽의 철강 수출하고 정신없었으니까 일본의 철강 수출을 이렇게 막아보겠다. 근데 일본 철강이 이제 미국 시장을 지배한 것도 참 재밌어요. 미국의 철강 업계가 그 노동계가 굉장히 막강했었어요. 그 노동계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철강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정부도 굴복하고 또 그 철강 업체 경영자들도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꽤 장기간이에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이상 파업을 해요. 철강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일본산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철강 업체에는 일본이 우리 품질 수준을 따라오려면 어렵다.
자동차라는 게 고급 철강을 써야지 내연기관 방판 같은 걸 써야 하는데 일본 거 가지고 일본 걸 쓰면 미국 사람들 인식이 그 자동차는 형편없는 품질이야 이렇게 믿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었죠. 실제로 뭐 당시까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뭐 세계 각국이 다 그랬으니까 미제 하면 최고의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해서 이제 파업을 해갖고 일본 제품을 써봤더니 나쁘지 않더라. 가격은 훨씬 싸더라. 그 뒤부터 미국 철강 업체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일본 철강 제품들이 막 미국 시장을 이렇게 점점 잠식해 가요. 그래서 이제 소위 국제 철강 협정이라는 것을 이제 철강 수출입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그 물량 규제를 해요.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 자율 규제라 그래갖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막 미국 시장을 파고드니까 일본에게 수출 자율 규제를 시키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76년까지 그게 진행이 돼요. 76년, 7년까지, 76년까지 계속 그 보호무역의 그 장벽을 쌓아가면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고 국내 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과연 미국의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이제 경제학계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경제 전문가 사이에. 왜냐하면 성장률 일본에 비해서 더 낮아지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국제 수지는 더 점점 더 악화되고 미국 경제 체제 전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올슨 맨슈 올슨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 책이 있는데 서구 세계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인식 전환을 불러와요. 이제 305페이지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게 지금 올슨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부의 탄생이나 부의 이동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서양이 일본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 독일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 앵글로 사스턴적인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한번 틀어보자.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울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없애보자. 그리고 규제를 좀 완화해보자.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공영으로 해서 재정에 오히려 부담만 좀 미국은 공영이라는 게 크게 없는데 대공황 때 몇 개들이 생겼죠. 뭐 전력회사도 공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었고 테네시 그쪽에 댐 관리하는 회사 뭐 등등 그런 공영하는 그런 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민간에다 좀 이양을 해보자. 정부가 장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면서 카터가 등장해서 소위 말해서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때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보자는 그 의미로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나중에 이제 레이건에 와서 그게 성과를 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제1차 석유파동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2차 석유파동도 1차 석유파동 못지않게 석유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제2차 석유파동 직후에는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경기는 하강했지만 물가불은 안 일어났거든. 그리고 금방 극복을 했거든. 1차 석유파동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을 해내. 그래서 레건이 옳았어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인 게 신자유주의.
근데 그 신자유주라는 용어는 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식화된 게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그 공식화가 되죠. 워싱턴 컨퍼런스라는 것은 그 뭐 미국 세계의 뭐 몇몇 경제학자들 포함한 미국의 경제학자와 그리고 미국 경제 관련 단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하는데 신자유주는 민영화 규제하나 개방화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돼서 신자유주의 정체가 이제 확인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카터부터 했다. 카터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의회잖아요. 공화당에서 그 추진할 만한 일을 그 민주당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진보적인 그 정치인이라는 카터가 추진을 한다. 지금까지 제가 그 아직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책에 쓰지 못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확신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런 비유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 경제체도 유기체라고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대표적인 유기체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고 이 과정을 그 경제체도 그리고 정치체도 걷잖아요. 왕조가 생겼다가 번성하다 없어지듯이 그것처럼 사람이 일단 처음에 태어났으면 자생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자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경제 체제도 처음에 막 태동할 때는 어떠한 강력한 보호가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장하고 나서 동원 체제가 효과를 보였던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을 때는 애들이 크고 나면 부모들 잔소리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체제가 일정 규모 이상 커졌을 때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게 더 그 발전할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 중에 그 자유 개념이 더 경제를 살려낼 수 있듯이 그 상황에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 체제가 그것을 억제하면 경제가 이제 그 얘들 사춘기 반항하듯이 꼬그라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낫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되면 또다시 자유시장 경쟁 체제보다는 정부의 어떤 간섭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식의 비유는 좀 어떤가요? 그게 이제 소위 말 국가의 생명주기라는 이제 개념으로 여러 경제학자들 혹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이 소위 말해서 성장기가 길기도 하고 성숙기가 길기도 그렇죠.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 격차는 왜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로 제기돼서 애들도 일찍 조수관 애들 있잖아요. 조숙한 애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밝히는 게 화간 사람들의 입장이거든. 그래서 경제라는 게 왜 어떤 경우에는 이 성숙기가 더 길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짧아지는가 혹은 쇠락이 빨리 오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봤는데 그거 아니냐 싶은 정도라고. 나도 확신은 없어. 저는 다른 그래도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역이든 경제가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세계를 다 놓고 봤을 때도 예전에는 이제 수송이나 그 이동상의 한계 때문에 인재 이동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커진 다음에는 인재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계로도 마찬가지고 내부적 각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자기 할 역할을 다해서 경제가 그러니까 기업이 활성화해서 또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면 사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이제 삼균주의 쪽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죠. 인재 추천 시스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연구소 아니면 세미나 학회 그런 식을 통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조숙하면 조숙하는 부모가 더 똑똑해서 집안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 기간들이 더 연장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미국이 자유적인 거에 서 대학이 더 활성화돼서 가면 미국이 더 오래 가는 거고 만약 미국보다 우리나라 쪽에서도 훌륭한 대학교 나온다든지 지금 경제학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우리가 그 패권을 갖고 오면 우리가 또 앞서갈 수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근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더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자꾸만 경제 쪽에서 비중을 둬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교육의 발달은 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더라고. 경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 성장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이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가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과학기술이 그걸 추동을 하지. 그래서 마치 그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과학기술은 뒤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경기가 부진해지게 되면 뭐랄까 투자도 줄어들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 혹은 노력 이런 것도 위축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후행하는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들 혹은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은 교육이 뒷받침을 잘 해줘요. 그리고 교육이 잘 발달한다. 근데 교육 발달이 과연 선도했냐? 그건 아니라는 게 내 판단이에요. 초창기에는 경제 발전이 교육을 이끌었지만 또 교육이 발전으로 경제를 또 기성선 초창기에 있는 것만 어떻게 돌아가면 순환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고 저도 저희 미국이 왜 도중에 발전했다가 또 침체 때 다 발전한 거 보면 교육을 생각해 때 지금도 세계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미국에서 살면서 또 연구하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미국에 안 맞는 여러 얘기 있지만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미얀마나 버마, 파키스탄, 이란 다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최악의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면이 때문에 독재 국가는 사실 전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사실 제3세계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나 폭장보다 독재를 해도 자기네들이 하는 게 낫다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 교육에서 학교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특히 지금의 학교는 교육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저는 만약 한 단어로 하면 이제 도전 그런 것도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인재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하는 경제학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교육의 포인트가 자발성에 있다고 보는 거지 현실에 나타난 거에 있어서 뭐 어떤 지적 수준, 지식의 양 이런 걸로는 보진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게 좀 더 해야 돼서 더 말씀드리죠.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틀림없이 강력한 힘이 돼요. 과학기술도 교육에 의해서 더 촉진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과학기술과 교육도 누가 앞장서느냐? 과학기술을 앞장서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소위 땜쟁이들. 그러니까
그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저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방적도 그랬고 방직도 그랬고 증기관도 그랬고 뭐 이런 등등 그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 혹은 그 산업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 그 사람들이 이어서요. 물론 이제 그 근대에 와서는 고도의 과학적인 저 학습 수준 이것이 없으면 이제 그 잼쟁이와 같은 일도 못하는 지경에 와버렸지만 근데 원래로 가면 그래요.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라는 게 어떤 면이냐면 이게 그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제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서울대학교 나오면 내가 우리나라 상위층에 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체제의 그 경직성을 키워서 오히려 그 탄력성,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나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로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선행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이. 병행은 하더라도. 그리고 상호 촉진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앞서가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뭐 책에 쓸 수 없는 얘기잖아요. 확신이 없어. 내가 확신이 있으면 썼지. 확신이 없으니까 못 쓰지.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또 그 깊이를 더 깊게 해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요. MK 그러니까 그 종속 이론 뭐 책을 썼다고 그러고 그 룰라도 그 자파절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신자유적 책을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자기 신념과 배치되는 정책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특별한 상황적인 배경을 좀 일단 룰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룰라는 그 문자 해독을 못해요. 대통령을 하면서 문자 해독을 하지 못한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게 그 초등학교를 2학년 때가 중퇴를 하고 그야말로 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노조 지도자로 정치적 입지를 마련했어요. 아마 그게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균형 감각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대단히 좌파적이고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회주의 혹은 마르크스 경제학 그런 학파들에 좀 그 깊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그 성장이 안 되면 못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 부르주아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론 기반이. 모든 걸 착취로 보면 그 순간부터서는 투쟁밖에 없거든. 투쟁 위에 혁명. 투쟁으로 다 빼앗는 거. 아니면 투쟁으로 내 몫을 챙기는 거. 이게 그런 사고에 젖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룰라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성장을 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몫은 진보적인 정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고 빈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내 다음 대에서 해야 할 거다. 세상 일이라는 거 모두를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도 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선험적인 어떤 그 지혜인데, 난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그 룰라를 높이 평가합니다. 룰라가 그러면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냐?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죠. 정부 지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1000만 명 이상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벌이 없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3,800만 명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야
정치적으로 입김 센 놈들한테 조금씩 더 많이 가죠. 실업 수당이니 또 노령 수당이니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또 은퇴 수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더 많은 그 재원을 할당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펼친 사람은 룰라가 가장 그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룰라는 대표적인 그 진보 진짜 진보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그 성장의 중요성도 알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카터의 경우는 그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카터가 딱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기류였었고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보호 장벽 쌓아서는 미국 경제에 앞날이 없다. 규제 강화에서는 미국의 장래가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그 여론으로 형성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터는 그 진보적인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죠. 근데 미국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서 골병 들어가고 있었고 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참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카터가 임명한 폴 월커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는데 나중에 이제 레이건에서 이제 연준 의장을 계속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물리쳤다 그래서 치료했다 그래서. 근데 그 폴 월커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30%까지 올라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리 그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한 뒤에야 겨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풀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카터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경제를 살려내기는 힘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카터 임기 말쯤 78년 9년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레이건이 워낙 그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여러 면에서 아젠다 선점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떤 국면 전환하는 데서도 굉장히 뛰어났고 연기자적인 자질이 그냥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국민들이 뭐 금방 그 사람한테 휩쓸리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어서 결국은 이제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죠.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낙선시킨 대통령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윌슨이에요, 윌슨.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상주의적인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윌슨이 이제 국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온몸을 사르다가 결국은 임기 말에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왕따를 당하고 반신불수가 돼서 쓸쓸한 노후로 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근데 뜻있는 미국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저는 이제 교과서는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현실적인 고민을 좀 소상하게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질문이 좋죠. 가장 현실적인 게 제일 좋은 거죠. 좋은 질문. 양적 완화가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뭐 4차 양적 완화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그러면 이제 뭐 돈이 많이 풀 건데 그때 되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대두될 거라고 하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려면은 뭐 추구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추구 전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들이 많이 있고 뭐 어쨌든 국가도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출구 전략을 갖다가 구사한다라는 거는 뭐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채를 갖다가 축소하기 위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쉬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들도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 사태를 보다시피 재정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고금리로 가거나 하게 되는 국민적인 저항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이나 이런 재정 축소 이런 것들은 좀 대단히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제 돈이 풀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제 소장님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뭐 감내할 만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은요, 그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적 완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저금리를 통해서 통화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에요. 이제 지금 미국은 재정 절벽이라 그러나 참 제목도 잘 붙여요. 재정 절벽 그냥 국가 부채 그것 때문에 공화당이 그걸 워낙 강하게 막고 있고 미국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팽창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통화금융 쪽에서 금리도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0.25던가? 0.25니까 거기서 더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지가 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나는 그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버냉키가 생각하는 거는 저금리 가운데에서 통화가 더 많이 공급되는 그런 쪽으로 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 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얼마를 늘렸을 때 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냐는 누구도 그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통화금융을 얘기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 통화의 유통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를 몰라요. 아무도 미리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화 기능을 하는 그 재화들이 그 통화 기능이 얼마나 커지고 그리고 그 총 가치가 얼마나 커져서 통화적인 기능을 하느냐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용 승수와 유통 속도 이게 얼마나 빨라질지는 아무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든 변수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통화량, 그게 통화가 아니에요. 통화량을 결정을 하고 그 통화량이 물가에 그 영향을 끼치거든요. 유통 속도, 신용 승수 이거 다 합해서 그 통화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내에서 거래되는 총량이 얼마일 것이다. 따라서 그 거래량과 통화량이 1대1이 넘으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걸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금리 정책이 유효한 거예요. 금리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 불안의 여지가 있으면 금리를 올려가면서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올려가면서 상황 봐서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면 다시 이제 경기 호전시키는 쪽으로 금리를 인하해가고 그리고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면 점점 더 올려가면서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그 상황 따라서 시적절하게 딱 타임리에 이제 정책을 펼치겠죠.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칠 걸로 봐요. 근데 그런 정책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 부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파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경기 부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태에 와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경기 부진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서도 아니고 투자와 또 뭔가 투자가 낮아서도 아니고 또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경기가 부진하다고 부진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경기에는 영향을 안 끼쳤어요. 지금 환율 떨어져서 수출 부진해지고 그럼 경기 하강한다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증가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의 경기 부진의 원인이 뭐냐 쭉 찾아가면 결국은 경제 정책의 실패란 말이에요. 환율을 끌어올렸던 것이 결국은 현재와 같은 경기 부진의 시작을 알렸고 그 경기 부진이 시작해진 다음에 그 수출이 줄어드는 게 겁이 나서 환율 방어 열심히 했고 결국 그게 또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 경제의 난을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세한 게 재정 팽창이었었고 또 적절치 못한 금리 정책이었었고 또 재정 지출조차도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 들어가잖아요. 국가 내의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4대강 사업 같은데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 우리 성장 잠재력이 무슨 영향을 끼쳐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쳐. 그 생산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관광 그 산업을 촉진시켜서 거기 생산성이 생겨날 거라는데 그 효과가 얼마예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10조가 가면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창출 효과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오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조차를 안 하잖아요. 그걸 해야지. 자기네들 주장해왔던 논리의 틀로서. 그래야 이게 설득력을 갖잖아요. 일치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하나같이 지금 경제난을 불러온 원인들이란 말이에요. 경제 정책의 실패가 지금 현재 경제난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제난이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했던 정책을 포기하는 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재정을 팽창을 하면 꼭 성장률은 떨어졌고 재정을 줄였더니 오히려 성장률은 높아졌고 거기서 누가 그러대? 그거 시차 효과라고.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소득 함수식 혹은 국내 총생산 함수식에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재정이 증가한 만큼 성장률은 높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승수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고. 승수 효과가 얼마나 나는데, 몇 분기에 거쳐서 얼마씩 나는데, 그거 그러면 추정을 해본 적 있냐? 승수 효과는 웃기는 거다. 그 승수 효과가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이론적으로 규명된 적이 있냐? 케인스의 주장에 따릅니다. 케인스 경제정책을 펼쳐갖고 경제를 살려낸 나라가 단 하나는 있냐?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일단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반대이듯이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는 게 현실에서 여러 차례 증명이 됐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럼 경기가 상승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게 여러 차례 증명됐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줄였을 때 성장률이 높아졌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니 무슨 홀씨로이니 미소금융이니 이따위 것들. 그럼 그런 것들 왜 정부가 앞장서냐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가부채에 지금 잡히지 않은 부채들이 너무 커요. 수자원공사? 저거는 이제 그 빚내서 빚 갚아가야 돼. 이자 갚아야 된다. 수자원공사 내가 만약 대통령이면 저거 도산시켜요. 파산시킨다고.
어떻게 파산시키냐? 배드 컴퍼니 하나 만들지. 다 집어넣지. 직원들까지 싹 집어넣고 딱 청산하고 지금 수자원공사 그건 딱 빼서 그거는 누구 가져갈 사람 손들어갖고 주워버리지.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일본 국채를 흑자로 딱 전환시켰잖아요. 영국은 물론 실패했어요. 영국은 실패한 거 아니지. 한 5년 실패했지. 3년 정도는 고장도 잦았고 연착도 잦았고 계속 사고만 났으니까 국민들이 짜증만 줬지. 근데 그 원인이 민영화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래요. 민영화돼서 개선된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민영화 직후에 사고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로가 노후화됐다. 또 뭐 기관차가 너무 고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 연착 이게 빈발을 했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공영일 때 경영수지가 워낙 개판이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 해줘봐야 겨우 유지하는 데 급급했었고 뭐 시설 개선이나 뭐 경영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 영향으로 3년 동안 잘 고전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뒤부터는 옛날 공영일 때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지금 영국에서 민영인 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 없으면 그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영국 민영화의 그걸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나서 바로 일본 국채를 민영화하면서 일본 국채의 빚을 배드뱅크에다 전부 다 떠넘기고 그걸 다 그대로 민영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빚 없는 국채이 민영화 딱 되니까 당연히 초기부터 훨씬 더 시민 편의에 있어서나 요금 인상률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지. 대신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있지. 문제가 있는 건 있지. 뭐냐면 이제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비정규직 기관사, 그러니까 기관사들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규직으로 했다 큰일 나거든. 일본은 80년대까지 평생 직장 그런 풍토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준비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 개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평생 직장 개념에 정규직을 주게 되면 운영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 소위 말해 평생 보장만 안 되지. 그 월급도 우리나라처럼 반 수준이 아니에요. 70~80% 수준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사들이 모두 다 은퇴를 하게 되면 평생 직장 개념의 고용 제도는 이제 소멸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아마 바꿔야 할 거예요. 임시직으로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는 안정적인 인재 육성이나 철도 운영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런 법을 바꾼다는 게 일본 같은 정치 시스템에서는 단 한 사람의 반발조차도 무서운 상황이니까 정치가 워낙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힘들 거예요. 지금 수자원공사도 그런 처리 방식을 취하지 않냐. 이제 지금 또 그와 비슷하게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 또 이제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게 지금 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아서 신개발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빚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저성장 궤도가 5년 이상 가면 저거는 빚을 키워요. 그럼 그때는 이제 구제불능이 돼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 그것도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해. 배드 컴퍼니 하나 만들어요. 페퍼 컴퍼니. 그래갖고 부채에 거기다 다 집어넣고 토지주택공사 필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국가기관이. 그리고 또 주택사업 중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업들 필요해요. 그런 기능만 빼놓고 나머지 지금 신도시 개발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 많잖아요.
그거 다 잘라서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그러면 살아나요. 시프트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 그 SH공사는 정부 소유가 아니니까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SH공사도 그런 식이 아니면 저거 머지않아서 저거 빚을 만들 거예요. 좀 심각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추진하다가 좌절하면 더 결과가 나빠요.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선에선간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정치권과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저도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강경하게 해도 행동을 나중에 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공분 구조조정 강력하게 해야 한다. 40% 해야 한다. 내가 실제로 하게 되면 1년에 맥시멈 5%씩 해가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반발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반발하면 정신 못해요. 체제 변동의 운동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적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이제 체제 변동 원리라는 생각은 내가 그 탈코트 바슨스의 그 소셜 시스템 시어리인가? The Theory of Social System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사회학에 과학화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탈코트 파슨스예요. 이 사람의 소셜 시스템 시어리에 영향을 받아서 경제체도 유기체처럼 볼 수 있지 않느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구조론적 어떤 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내용은 내가 대학 졸업 논문에서 발췌했다 그래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족 보존 본능과 그 생명 유지 본능, 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체도 이 발전 본능과 그 유지 본능이 있다. 이 발전 본능이라는 것은 이 종족 보존 본능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유지 본능이라는 것은 이게 그 생명 유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본능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 봤더니 이게 이제 절묘하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 자유와 평등하고 그대로 이렇게 합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와 평등은 그 배쳐가는 관계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과연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될 수 있느냐. 수레의 두 바퀴처럼 두 개의 축이, 뭐 민주주의의 두 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배척하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이제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여기다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다 써놓지 못했어요.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서. 이제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두 개가 배척하는 관계인데 또한 보완하는 관계이다. 자유라는 거는 경쟁을 전제로 하고, 경쟁이라는 건 성장을 전제로 한다. 자유 경쟁 성장에 대비해서 평등이라는 것은 이게 화합을 전제로 하고, 그 화합은 또 분배를 전제로 한다. 그 6개의 개념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개념으로 축약이 돼서 이 두 개가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마치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배척하지만 균형점에서 가격을 만들듯이 자유와 평등도 체제의 균형, 그 동태적인 균형을 형성하는 두 개의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계속 이게 전개시키다 보면 이게 정치학 책이 돼버리고 경제학 책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내가 못 썼어요. 근데 썼어야 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내가 개정판을 내게 되면 그거는 쓸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 제가 못 씁니다. 확신이 안 서니까. 근데 이것만큼 내가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평등이어야 하고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여야 한다. 그게 어느 수준이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지나친 평등 추구가 경쟁과 성장을 제약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제약해서 성장과 그러니까 경쟁과 성장을 해치게 되면 그 체제는 동태적인 균형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성장과 성장과 경쟁과 성장과 경쟁과 또 하나가 또 뭐야? 성장과 경쟁과 자유와 경쟁과 성장의 지나친 추구가 평등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자유의 전제는 평등이잖아요. 이게 뭐야? 평면적인 평등이 아니라 자유가 가능한 수준의, 그러니까 자유가 가능한 수준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유스러운 경쟁, 이게 극단에 치달게 되면 평등이 아니라 승자 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한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역량의 차이에서 한 사람이 모두 몰리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이고, 사회 체제 변동 혹은 어떤 여건의 변화들이 이제 또한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는 건 사실인데, 그러더라도 그게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자유와 경쟁과 또 성장에 치중하게 되면 평등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평등이 무너지면 화합도 무너지고 또한 분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너 맨날 얘기했듯이 성장과 선순환이 파괴가 되면 그 경제는 공황으로 가요. 이 분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소득이 낮은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득이 충분히 분배돼야 비로소 유효소요가 충분히 갖춰지고, 그래서 성장의 지속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들이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도출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줄이 써놓으면 이건 진짜 말장난처럼 이어지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납득이 되지만, 책에다 써놓으면 이거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 썼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책 개정판 낼 때는 티모식을 넣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체제 변동 이론에서의 삼쌍성 이론 체계도가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 결정 이론에서 나온 소득, 그리고 체제 발전 본능이 본능, 그리고 체제 유지 본능, 이 세 개가 삼쌍성의 역할을 하면서 동태적인 균형을 이룬다. 이게 이제 이 이론 체계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가격 결정 이론, 소득 변동 이론에서의 이제 가격 결정 이론과 공유하는 이론 체계, 그리고 소득 결정 이론의 소위 말 삼성성 이론, 그것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세 개의 결정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두 개만 있으면 서로 어느 게 하나를 잡아먹어서
그 균형이 좀 쉽게 깨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세계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래야 더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4개, 5개가 되면 혼란스러워지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 3개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신의 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그 가장 현실감 있는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질문이어도 좋고. 다른 건데요. 다른 거 좋아. 한전이 10% 이상 인상한 이번에 뭐 흑자 났다고. 한전이 도대체 전기가 전기요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한전의 그 가격 체계도상 얼마 이상 쓰게 되면 이게 막 비약적으로 이렇게 요금이 많아지거든. 이번 여름에 에어컨 하루에 1-2시간씩만 켠 사람들도 전기요금 30-40만 원 다 냈어. 뭐 가정용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예 에어컨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유도 있어요. 우리 집은 선풍기가 1년에 돌아가는 횟수가 10번이 잘 안 돼요. 아주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켜지를 않는데, 우리는 이제 남동향이라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까운 집이 우리 바로 옆에 그 동에 사는데, 거기는 서향이에요. 해가 넘어갈 때 그 태양열을 뭐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어요. 전기료가 한 달 전기료가 54만 원이 나와서 졸도할 뻔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소비가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예요. 전기도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 소비량은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구를 30W짜리, 소위 30촉짜리 쓰기 시작한 게 이게 80년대 이후에요. 그 앞에는 15촉짜리도 쓰고 그랬어요. 화장실은 10촉짜리 썼으니까. 60W짜리 쓰는 집은 아주 시골에서 잘 사는 사람들, 우리 시골에 살 때 그랬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기 사용량이 아주 적었죠. 그런 기준으로 전기 요금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옛날 기준. 그래서 지금 전기 소비량은 점점 이제 소득이 커질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누진율이 점점 이제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기에 끼는 사람들과 그냥 대충 쓰는 사람들의 격차가 아주 심해요. 우리 이번에 에어컨 안 쓰고, 그리고 있던 냉장고를 하나가 전기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걸 버렸는데 누가 냉장고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전형인가 봐. 냉장고 똑같이 2개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전기료는 5만 원 좀 나옵니다. 54만 원하고 5만 원은 하루가 땡이지. 요즘 어른들은 불 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왜 불 켜놨냐. 이제 우리 마누라가 요새 하는 일이 코드 뽑는 일을 하고 다닙니다, 집에서. 이 방이 좀 여러 개라 코드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코드를 많이 쓰는데, 그 전에는 그런데 관심을 안 갖더니 54만 원 나왔다는 소리 듣는 순간에, 그게 이제 소위 말 누진세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다 뽑고 다녀요. 그래서 이번 달 전기료는 그래도 그 난방 저기 있잖아요. 그 방석, 전기장판 이런 게 이제 뭐 흙침대 뭐 이런 게 전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쓰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 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러니까 그 전략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내년 부동산 쪽은 어떻게 나와서?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면 내년부터 투기 일어나요. 경기가 근데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날지 살아날지는 가서 봐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책 당국만 바뀌어도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거든. 경제 정책도 부정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살아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변하는 것을 보면 경기 동향이 어디로 갈 줄 알 수 있고 경기 동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딱 포착하면 그 다음부터 부동산이 어디로 갈 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 기업 입장에서 환율에 대한 대응은 어떤 입장을 보기를 그게 지금 깝깝해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의 대장성 일본 은행 뭐 이 관계자들이 국제 회의석상에서 줄기차게 한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 일본에 이제 그 로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미국 국회에서 국제기구에서가 아니라 뭐 G20 회의 이런 데서가 아니고 G20 뭐 은행장 회의가 아니고 중앙은행장 회의가 아니고 국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말씀 드린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내세우지 않으면 환율을 방어하는 게 위험한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버텨도 너무 오랫동안 버텼어요. 5년을 버텼으니까. 공격적인 환율 방어, 공격적인 환율 방어 계속. 그러니까 공격적인 환율 방어로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에 떨어뜨리고 또 다시 끌어올리면 시장에 떨어뜨리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 5년 동안에.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운동에너지의 축적으로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떨어지면은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환율 방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폭락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프랑스 환율 하락 그거 있었잖아요. 당시에 프랑스도 진짜 목숨 걸고 환율 방어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막 40%씩 막 폭락을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프랑스 재정이 이거 나와 있잖아요. 뭐 국고에 170억 프랑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사라졌는데요? 환율 방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재정 팽창하고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갈된 상황에서 경제난까지 찾아오니까 군비 확장을 할 여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지금 유럽 경제 정도가 우리 언론을 보면 어떤 때는 좋아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뭐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계속 지금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거는 한번 자신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지 마시고 각국의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그거 검색하는 거 우리 강연이나 최관희한테 물어보시면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를 검색해서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리스만 애다. 스페인도 지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면 심리적인 변수만 크게 작동하지 않는 한은 이제 확대 재생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확대 재생산에 들어가면 이제 유럽도 다시 살아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경제가 안정적인 나라고 통화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 유일하거든. 그러니까 유럽의 돈이
독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호경기를 구가하죠.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근데 독일로 몰려든 돈들이 이 독일에만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의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본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유럽 경제가 확대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순간에 다른 나라들의 수익률이, 수익성이, 그리고 이 성장률이 독일에 비해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독일에 몰려들었던 돈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상수 적자분까지도 다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럽 경제가 확대 재생산 궤도에 가기만 하면 독일은 이제 저성장 쪽으로 2%대 쪽으로 빠질지 모르지만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6, 7%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지표 봐가면서 점검을 해야 돼. 금리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금리요? 네.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랄까 정책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는 성장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계속 역제해 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힘이 축적이 돼 있어요. 한번 탁 튀면은 그 힘만큼 뭐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저건 미세 조정이 아니라 0.25%씩 올려가는 게 아니라 0.5%씩 올려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한 역량을 가진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상황 봐서 경기가 이렇게 좀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보음을 올려야 하고,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부동산 투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가세하면 주식 시장은 무조건 3천 가요. 부동산이 투기 장세다. 그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오른 지 2년 이상 지나야 그 상황이 와요. 근데 그 2년 안에 먼저 주가가 폭등을 해요. 기본적으로 3천까지는 가요. 이제 성장률이 6%대를 언제 넘느냐가 관건이에요. 전기비 성장률 10% 넘어가는 수도 발생할 거예요. 그때 약간씩 이렇게 억제를 시켜주어서 연간 성장률이 6% 중반까지는 아마 감당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2년만 유지를 시켜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제도약할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제가 확대 재생산을 하느냐 축소 재생산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번에 환율 관련해서 축소 재생산에 대해서 제가 국제 교육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었는데, 프랑스의 실패 사례, 영국의 실패 사례 여기서 설명을 못했는데, 영국이 망가진 게 그 축소 재생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해야 한다. 근본이제를 하기 위해서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서 영국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자. 이게 이제 축소 재생산을 만들어낸 거거든. 축소 재생산이라는 것은 그 말 그 자체로 축소가 또 축소되고 또 축소가 또 축소되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악순환이지. 지금 경제라는 건 확대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축소 재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 성장? 균형 생산? 그건 없어요. 참 어저께 골목 상권 보호한다고 이마트나 이런 거 지금 영업 시간 그렇게 상임 통과했다고 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헌법 위반이죠. 네?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던데. 아 통과돼도 그건 위헌 심판 청구하면 무조건 그건 법률 자체가 위헌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많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국이 이 물가 불안이 없는 가운데 경기 평창이 이어진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유통이에요, 유통. 프라이스 클럽 등등 뭐 교외 지역에 대단히 유통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축소됐고, 그리고 그 획기적으로 축소되면서 물가를 안정시켰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막 수입되면서 또 물가를 안정시킨 면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유통구조 개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대화된 지금 현재 체인망, 유통 체인망, 이게 더 바람직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타협의 산물이지 이게 바람직하다 그리 가자 이거 주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이 제정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유통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골목 상권과 상호 어떤 협의를 통해서 혹은 상호 이해를 통해서 어떤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도 골목 상권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000달러 되는데 3만 달러 가는 즉시 그 업종들은 다 망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소득 15,000달러 시대에는 구멍가게들이 다 망했어요.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했냐? 지금 현재 골목 상권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 그런 것들이 구멍가게들 다 망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혼란 혹은 사회적 충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돼.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 체인들이 골목 상권과 충돌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결국은 다수를 이겨내지 못하거든. 코스코는 이 미국계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면 옛날에 프라이스 클럽이니 까르푸니 이런 것처럼 딱 외면당하는 순간 다 망해. 또 체인망을 많이 팽창을 시켜놔서 부자들은 갈 수 있겠지. 부자들은 벤츠도 타고 또 렉서스도 타고 그러니까 외국 제품 혹은 외국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를 않잖아요. 그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는 코스트코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체인망이 넓혀져 있어서 부자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적자 내게 되면은 이제 부자 동네 흑자 아무리 커봐야 그건 한순간에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타협점을 찾아라. 정치권에 맡기지 말고 니들이 앞장서라.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골목 상권은 다 죽는다. 죽게 되죠. 불행하지만 그래. 누가 전에도 내가 잠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골목 상권도 지금 대형 유통 체인처럼 제3의 체인망을 형성하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체인망을 형성한 게 그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면 결국은 그 체인망이 그 수익성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체인망을 지배하는 자에게
권력은 이동하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유통체인이나 또 어떤 제3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체인망이나 저 지방 점주들, 체인망들 점주들에게는 뭐 똑같은 존재. 지금 우리가 너무 막 쉽게 생각을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최용식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균형이잖아요. 균형. 안정이고 질서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책에다가 내가 그런 얘기 못 쓰죠. 이론서에다 그걸 어떻게 써요? 비겁하게. 주장은 주장이고 현실에 이걸 적용할 때는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부 사람들 내가 무지막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